선택에도 테크닉이 있다.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행동에는 과오가 많다. 그러나 지나치게 생각만 하면 실행력이 둔해지고 만다. 두 번 생각해서 옳다고 판단되면 행동해볼 만하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미리 성공과 실패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장의 선택을 후회할지 만족할지는 결과에 달려 있다. 때때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 내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으니 머뭇거리면서 선뜻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망설여질 때 차라리 동전을 던져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머리 아프게 주판을 튕길 필요 없이 동전을 던져 나오는 앞면과 뒷면의 결과로 선택하는 것이다. 너무 무책임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일까? 될 대로 되라는 심정에서 비롯된 허무맹랑한 짓일까? 명품 디자이너의 대명사인 피에르 가르댕도 20살 무렵에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했다. 22살 때 그는 두 가지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파리에 적십자 사러 갈지 아니면 디자이너 왈드너의 매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그는 동전을 던져 나오는 면에 따라 행선지를 결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에르 가르댕은 동전 던지기의 결과에 따라 디자이너의 매장으로 가기로 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 덕분에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인 크리스티앙 디오르 밑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이후 디오르 타계 뒤 그의 후계자가 될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 후일 피에르 가르댕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장래가 보장되는 안정된 길로 갈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가게를 차려 독립할지였다. 이번에 그가 선택의 도구로 삼은 것은 연필이었다. 연필을 세워 넘어지는 쪽에 자신의 운명을 걸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매장을 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냈다. 네, 정말로 인상적인데요. 동전을 던져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때도 있고, 연필을 세워서 떨어뜨린 후 자신의 매장을 오픈한 피에르 가르댕의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때로는 생각이 많아지면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지 아니면 집에서 책을 읽을지 그런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동전이나 연필을 사용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네,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동전이나 연필로 선택을 한다는 게 어쩌면 황당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피에르 가르댕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성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적십자사로 갔어도 인정을 받았을 테고 디오르의 후계자가 됐더라도 성공했을 것이다. 동전이나 연필은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혼란과 고민을 끝내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빨리 시작하기 위해 당긴 방아쇠의 역할이었던 것이다. 한때 나도 개그맨으로서 성공을 갈구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성공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는 별개로 현실은 암울하게만 흘러갔다. 오죽하면 이제 그만 개그맨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때 한 기획사로부터 영입 제의가 들어왔다. 개그맨으로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게 어떨지. 나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줄 알았다. 연예인에게 매니지먼트의 유무는 무대나 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것이었으니까. 다시 용기를 내어 험난한 연예인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되었지만 기회를 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도 없었다. 다시 개그맨의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결심으로 새롭게 나서려던 순간 갑자기 한 연기 아카데미에서 연락이 왔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 학원을 다녔고 서울예술대학에서 연기를 공부한 이력에다가 연극 무대에 섰던 경험을 높이 샀으니 함께 하자는 것이었다. 어쩌지? 개그맨으로 마지막 승부를 해볼 것인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개그맨보다 안정적인 아카데미 사업을 할 것인가? 한쪽은 미완의 꿈을, 또 다른 쪽은 안정된 삶을 가리키는 너무나 다른 방향의 갈림길에서 나는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고민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아직 이루지 못한 개그맨의 꿈을, 그리고 방송 MC의 꿈을 선택한 것이다. 당시 선택의 기로에서 앞으로 벌어질 성패의 저울질을 안 해본 것은 아니다. 사실 예측을 하려 해도 둘 다 막연한 추측과 바람만 떠오를 뿐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순탄한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애초부터 그 어떤 길도 순탄하게 닦여 있는 것은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장고 끝에 악순한다는 말이 있다. 선택에 앞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 속담은 실제 바둑을 둘 때 장고 끝에 악수를 둔 예가 많기에 생겨났다. 그렇다. 오랜 고민이 반드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만 때로는 그냥 이 길을 가는 거야 라고 호기롭게 외치며 발걸음을 내디딜 필요도 있다. 선택이 가장 중요한 고민이 아니라 선택한 뒤의 발걸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때로 후회가 될지언정 선택에 대한 후회보다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얼마나 충실히 발걸음을 옮겼는지에 대한 후회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비록 실패하더라도 극복할 힘을 가질 수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되라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했으니 좌절감이 클 것이라고? 당연히 순간의 좌절감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하얗게 자신을 불태웠던 그 경험은 완전한 죄가 되지 않고 뜨거운 불씨로 남는다. 그 불씨가 또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또 다른 선택과 도전을 가능케 한다. 선택의 신중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의 노력이다. 옳은 선택을 하고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그릇된 선택이다. 비록 그릇된 선택을 했더라도 더욱 노력하고 성공을 이끌어냈다면 그것이 곧 옳은 선택이다. 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에 사로잡혀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하고 연구한다고 해도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긴 후
그 발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자는 설명하고 있네요. 오늘도 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고 다짐해 봅니다. 지나온 길에 쌓인 디딤돌. 인생은 경험의 연속이다. 비록 이를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개개의 경험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헨리 포드. 지금까지 나는 모든 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사랑이, 행복이, 청춘이 덧없이 흘러가 사라지는 것이라 여겼다. 이런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면 이 세상에 슬픔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그 어떤 것도 지속되지 못하니 슬픔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믿었다. 30 중반을 지날 무렵 아이가 태어났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아이의 탄생은 축복이다. 아이가 1살, 2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진에 담고 그 모습을 기억하려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가 딸 아이에게 남겨줄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다. 재산? 명예? 물론 그런 것들을 물려주면 내 아이가 조금은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딱히 모아둔 것도 없는 데다 무엇보다 나는 뭔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을 물려주고 싶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훈훈해지며 미소가 지어지고 에너지가 샘솟고 행복해지는 그 무언가를 말이다. 문득 아이에게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남겨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덧없이 사라질 수 있는 아이와의 추억을 남겨 나중에 녀석이 커서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때 이후로 2년 넘게 꾸준히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담아놓은 덕분에 지금 내 블로그는 추억의 모음집이 됐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 블로그가 그저 옛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만 짓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가 훗날 블로그에서 볼 어릴 적 모습은 과거 회상과 더불어 부모와 나눈 사랑을 떠올리며 현재의 관계를 다시 곱씹게 될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아이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생겼다. 자신이 잊고 지냈던 장점이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을 다시 찾을 수도 있을 테니까. 내 블로그는 아이와 관련한 기록과 더불어 개인적인 나의 생각과 메모도 꽤 남겨둔 상태다. 일상에서 느꼈던 생각이나 고민들을 담아놓은 글도 제법 모여 있다. 이렇게 아이의 기록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메모들도 함께 쌓이자 어느 순간 나는 이 블로그가 내 아이에게는 물론 현재의 나에게도 유용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내가 쌓았던 인생의 기록이 지금 내게 어떤 자산이 되고 있는지 차분히 들여다보고 새롭게 나의 역량을 가다듬을 수 있는 전용 창고가 된 셈이다. 요즘 빅데이터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빅데이터란 인터넷, 모바일, SNS 등에서 개인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남겨둔 자잘한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 방대한 정보를 형성한 것을 말한다. 기업 등은 이 빅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아서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지듯이 은행 잔고, 인간관계, 정보 등도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계속 뭔가를 쌓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무의미하게 지냈다고 자책하는 지난 시간이라 해도 내 인생의 자산으로 쌓인 것이다. 그때를 되돌아보며 무엇이 어리석었고 무엇을 좀 더 노력했어야 했는지 성찰할 수 있다면 결코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닌 것이다. 지금 내가 개그맨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그맨으로 살 때의 경험, 즉 성공이나 실패를 포함한 모든 경험이 현재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하거나 강연을 할 때 임기응변에 능통하다거나 똑같은 말이라도 좀 더 유머러스하게 하는 것은 그때의 경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조찬우 씨는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사람 웃기는 것도 그렇고. 이참에 개그맨 하는 게 어때요? 하하하. 사실은 제가 개그맨 출신입니다. 이런 대화를 수없이 나눴다. 개그맨만큼이나 말을 맛깔나게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다. 강연을 할 때도 무대 위의 경험은 고스란히 장점으로 발휘된다. 개그맨으로 살았다는 것을 애써 기억에서 지우고 부정했더라면 사람들 앞에 나서 강연을 하는 것도 생각지 못했을 수 있다. 지금 마흔으로 가는 길목에서 연륜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20살 파릇파릇한 청춘도 10대의 삶에서 자신의 경험과 자산을 쌓을 수 있다. 아직은 어리고 서툴러서 경험의 가치 또한 작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경험일지라도 그것들은 내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된다. 네. 저도 지금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하고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이 경험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고 감사한 벽돌로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자신만의 데이터와 자산을 쌓고 있고 그것을 통해 내일을 위한 고민과 도전을 하는 것이다. 지나온 인생, 걸어온 삶의 여정에서 쌓인 디딤돌은 높이 뛰어오르기 위한 발판이자 행복의 탑이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의 경험을 기억해두고 자신만의 폴더 분류 방식을 만들어 저장하는 것이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단 내 인생의 경험 쌓기를 시작하겠다면 블로그든 메모장이든 일기장이든 나만의 방식으로 기록해보자. 이때의 기록은 앞서 말했듯 굳이 좋았던 것, 성공을 거두었던 것만 골라 담을 필요는 없다. 후회되는 것, 실패의 경험까지 꼼꼼히 기록해둔다면 반복되는 실패를 막을 수 있으니 오히려 더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다. 오롯이 혼자인 순간 진짜 나를 만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발견하는 일이다. 따라서 때때로 고독과 사색이 필요하다. 프리드쇼프 난센. 나는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나 홀로 여행에 대한 로망은 있었지만 낯선 곳에서 혼자 마주해야 하는 그 시간을 이겨낼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문득 몇 년 전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부딪혀 끙끙대다 무작정 나홀로 여행을 감행했다. 최초 목적지는 한라산이었다. 생애 최초의 나홀로 여행에서
그것도 겨울 한파의 중심인 1월에 한라산을 욕심낼 만큼 나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다소 무모한 선택을 했던 것은 드라마의 영향이 크다. 당시 인기를 끌던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자신의 생애 가장 힘든 순간을 맞아 한라산을 오른 것을 보고 대본에 꽂힌 것이다. 1월의 한라산은 정말 한없이 춥고 높았다. 나는 평소 등산을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등산 장비랄 게 하나도 없었다. 한겨울에 한라산을 오르며 그것도 홀로 등정하며 아무런 장비 없이 가는 것은 무모하다 못해 무식한 짓이었다. 다행히 스마트폰의 도움으로 한라산 등정 정보를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갔다. 거기서 주워들은 정보로 이것저것 간단한 장비를 샀는데 저렴한 것을 선택해서 그런지 영 꽝이었다. 사실 저렴한 장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동네 뒷산 한번 오른 적 없던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을 오르기로 했으니 힘이 드는 건 당연지사. 산에 오르고 20여 분이 채 지나기 전에 깊은 한숨과 함께 후회가 밀려왔다. 겨울이라 땅이 미끄러워 엉덩방아를 찢는 일은 예사였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몸 근육이 느끼는 직접적인 고통이었다. 허리는 물론이고 허벅지까지 통증이 느껴지니 쉬다 가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몸이 느끼는 원초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내가 정상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다. 내 생애 최초의 나홀로 여행에 성공하고 싶다. 오롯이 나 혼자만의 시간. 비록 그것이 고통이나 고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즐겨보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힘은 들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다. 누군가와 함께 등정을 시작했으면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야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주절거려야 하니 그곳이 산인지 커피숍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나약한 체력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쉬었다 가야 하는 순간이 와도 무리하게 등정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혼자 내 페이스를 유지하며 욕심 없이 산을 오르니 쉬엄쉬엄 가는 사이 어느새 산 중턱에 이르렀다. 사실 나 홀로 등정의 진정한 묘미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데 있다. 평소 나를 무겁게 누르던 걱정거리와 정면으로 만나며 그래서 어쩔 건데 라고 따지듯 물어도 보고 괜찮아, 아직 벼랑 끝은 아니잖아 라며 위로의 말도 건넨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극한의 고통이 찾아오면 거봐, 이렇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도 너 뚜벅뚜벅 잘 가고 있잖아 하며 격려의 말도 한다. 그렇게 산을 오르는 동안 일상의 걱정거리들을 하나둘 떨쳐내고 뒤죽박죽이었던 생각들도 하나씩 정리해 간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이 늘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론 내 안에 비겁함이 튀어나와 스스로에게 타협의 말을 건네기도 한다. 한라산을 3분의 2쯤 올라가면 휴게소가 하나 있다. 그곳에 들러 뜨끈한 컵라면을 먹으며 숨을 고르다 보면 슬슬 비굴한 타협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꿈틀댄다. 그래, 이 정도 올랐으면 잘했다. 더 이상은 무리야. 그건 아니지. 여기까지 와서 정상도 못 보고 그냥 가겠다고? 정상이 뭐가 중요해?
너 지금 힘들잖아. 게다가 지금부턴 엄청 힘든 코스야. 옷만 해도 그래. 다들 등산복을 입고 왔는데 너는 그냥 운동복을 입고 왔잖아. 땀에 젖어서 바지가 무거워진 것 좀 봐. 그건 그래 뭐. 처음부터 정상에 오를 욕심으로 시작한 등정도 아니었지. 그러니 여기까지 오른 것도 대견한 일. 게다가 고소공포증도 있고. 그래, 이제 그만 내려갈까? 아, 한라산 정상에 올라서 사진을 찍어 오면 한라산 정상에 올랐다는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고 했는데, 인증서라는 달콤한 사탕은 내 마음의 갈등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이왕 시작한 일이니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성큼성큼 산을 올랐지만 역시나 지금까지 오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바람의 강도가 몇 곱절은 더하게 느껴졌고 경사도 급해서 길이 훨씬 비탈져 밧줄을 잡고 올라야 했다. 여기에 고소공포증까지 더해지니 급기야 땅에 주저앉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몸의 힘듦을 넘어 이젠 마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다. 그나마 힘이 되었던 것은 다른 이들도 그렇게 밧줄 하나에 의지하여 정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들 죽을 듯 힘들어도 어떻게든 견디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게다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로 돼 보이는 여자아이는 아예 밧줄조차 잡지 않고 씩씩하게 산을 오르고 있었다. 순간 나는 벌떡 일어나 다시 밧줄을 붙잡고 정상을 향해 발을 내딛었다. 남자가, 그것도 건장한 장정이 초등학교 여학생만 못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됐다. 쪽팔리는 것을 못 참아 하는 나로서는 무조건 정상에 올라야 할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한라산이라는 거대한 산이었지만 그것은 결코 산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인생의 또 다른 장애물이었고 늪이었고 순간순간 내 발목을 붙잡는 내 안의 묵직한 두려움이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핑계 삼아서라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할 나만의 문제였다. 어쩌면 산행 경험도 없는 내가 한겨울 한라산을 노려볼 때부터 이미 그것은 산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깡과 오기로 버티며 우여곡절 끝에 나는 한라산 정상에 도착했다. 새우깡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새벽입니다. 한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을 뚫고서 말이다.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닌데 나는 내가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내 안에 드는 수많은 나약한 생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내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이 어떤 두려움으로 내 발목을 잡든 나는 지금처럼 터벅터벅 나아가면 된다. 그거면 된다. 그렇게 내 안에 가장 강한 나와 가장 나약한 나를 모두 만나고 나니 나는 진짜 내가 된 것 같았다. 죽을 것 같았던 고통과 공포를 이겨낸 그날을 기억한다면 나는 못 해낼 것이 없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찾아도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오게 마련이다. 책을 읽어도 사람들을 만나도 이렇다 할 답이 구해지지 않는 막막한 순간이 온다면 진솔하게 자기 자신과 대면해보자. 이것저것 물으며 진짜 나를 알아가고 왜 그랬느냐 타박도 하고 할 수 있다 격려도 하며 따뜻이 나 자신의 손을 잡아주자. 나를 일으켜 세우고 이끌어주는 힘은 결국 내 안에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헬렌 켈러.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한다. 두 눈을 부릅뜨고 본 게 과연 전부이고 사실일까? 봉이 김선달에게 속아 대동강 물을 산 한양의 상인들은 모든 게 확실해야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누구나 다 공짜로 길어가는 강물을 돈 주고 사고 말았다. 김선달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다. 겨울이 되어 강물이 얼기 시작하자 한밤중에 볏짚과 모래를 얼음 위로 뿌린 뒤에 마치 기름진 논처럼 속여 팔았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짜 볏짚과 모래에 속아 눈에 보이지 않은 얼어붙은 강을 덜컥 사고 만 것이다. 봉이 김선달은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허상이고 부질없는 것이라고 알려주려는 듯 사람들의 눈을 속였다. 봉이 김선달에게 속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렸다. 만약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감안할 줄 알았다면 그리 허망하게 속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에 어떤 결정을 하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남들 보기에 도드라진다면 그것은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이라고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지식 정보를 얻을 때 눈에 보이거나 듣기에 좋은 것에 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것처럼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울림을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에 가려진 실제의 가치가 터무니없는 것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도 있다. 예컨대 공기나 사랑의 감정이 그것이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신선한 공기를 해치는 환경 파괴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사랑의 감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다. 미세먼지의 공습이나 뒤늦게 떠나간 연인의 빈자리에 괴로움을 느낄 때만 소중함을 떠올린다. 이런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면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잊고 지낼 때가 많다. 생택지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어른들은 아이의 친구에 대해 몇 살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아버지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궁금해한다. 아버지의 수입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방송인 김구라 씨가 조세호 씨에게 아버지 얼마이니 하는 라디오스타에서 일화를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몇 개이니 이렇게 질문을 했던 대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른들은 항상 이런 것에 관심이 많죠. 왜 아이들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볼까요? 네, 뭐 직업이라든지, 그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수치로 아이의 친구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정작 그 아이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따위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보았어요. 창문틀 위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었고 지붕 위로는 비둘기가 날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을 못한다. 반면에 10만 프랑짜리 집이라고 하면 그제야
멋진 집이구나라고 감탄한다는 것이다. 눈에 보인다는 것은 측정 가능하다는 뜻이다. 어른들은 가급적이면 값을 매길 수 있는 측정치를 믿는다. 그러니 집이라고 하면 평수, 역세권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당 얼마인지의 가치만을 따진다. 창문틀 위에 제라늄 화분과 지붕 위로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볼 수 있는 집의 가치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가치도 가늠할 줄 모른다. 그러니 행복이라는 가치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 기준으로만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탐욕으로 흘러가는 것을 제어하지 못한 채 자멸의 길로 빠지기도 한다. 이 세상이 규칙만 존재하고 수치로만 측정할 수 있는 곳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살이는 계산기 두드리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불확실과 불규칙의 연속이다.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해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수치의 데이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직감과 감성이 필요하다. 분석과 확률은 말 그대로 가급적 눈에 보이는 가치로 환산하려는 가능성일 뿐이다. 예술을 전공했던 나로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다.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감정의 표출이다. 더군다나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역할을 맡았을 때는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한 것을 찾아내 연기해야 한다. 예컨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군인의 역할을 맡았다고 치자. 이 역할을 어떻게 연기로 표현할지는 그 누구도 쉽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대본에 보이는 것은 그저 글로 적힌 대사일 뿐이다. 글로 된 대사를 바탕으로 감정을 끌어내고 얼굴과 몸짓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상처투성이의 군인을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연기와 예술을 공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느낌과 가치를 찾기 위해 수없이 노력해야 했다. 예술과 연기를 뒤로하고 사업과 강연을 하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노력은 여전히 변함없다. 거래를 할 때도 눈에 보이는 재무제표나 계산에 따른 현재의 수치보다 미래의 잠재적 가치를 보려고 애쓴다. 이런 노력은 눈앞의 이익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 나를 잡아줄 것이다. 당장의 이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려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현재보다 미래를 보려는 태도를 갖췄다는 뜻이다.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가치와 안목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일이야말로 차별화된 나만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알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가치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오늘 이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느리더라도 멈추지 마라. 잊지 마세요. 당신도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라는 사실을. 어차피 인생은 누구에게나 마라톤이라고 말하는 조찬우 저자의 느리더라도 멈추지 마라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만나요.